김옥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인데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단단이에게 그 미움을 먹인 거예요. 하연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집을 부렸죠. 그날 밤 단단이는 중환자실로 실려갔고 나는 늙어서 처량하게 아들과 하연이와 멘붕 상태가 되었어요. 2018년 봄. 하연이가 단단이를 낳았어요. 분만실 앞에서 아들은 분홍빛으로 동동한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지만 난 간호사가 들고 있는 우유병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 작은 아이가 차가운 물로 타는 분유를 마시다니. 미움을 먹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때는 다 미움으로 이유식을 시작했단다. 아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께서 분유를 먹이라고 하셨는데요. 의사가 뭘 알아. 내가 말을 자르며 너도 내가 끓인 미음 먹고 누구보다 튼튼하게 컸잖아 라고 했죠. 그날 밤 바로 쌀미음을 끓였어요. 하연이가 병상에서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단단이는 갓 낳은 아기인데 이걸 먹여도 될까요? 웃으며 수저를 건넸어요. 엄마가 아이 셋 키웠는데 손녀를 해치겠니? 단단이가 두 입 먹고 쩝쩝거리자 속으로 흠원했어요. 역시 내 손녀라서 할머니 미음이 맛있는 걸 알아보는구나. 퇴원 후엔 매일 빼먹지 않고 미음을 끓였어요. 하연이가 항상 말했죠. 엄마, 의사님이 6달부터 이유식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묵살하고 푹 삶은 쌀알을 으깨서 꿀을 탔어요. 단단이가 얼마나 잘 먹는지 봐. 애가 굶지 않게 해야지. 어느 날 밤 단단이가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모습 뒤에서 내 다리는 후들거렸고 하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미음이 영향이 있다고 고집부리지 말았어야죠. 의사는 위장 기능 장애라고 진단했어요. 병실 문 앞에서 단단이가 주사 바늘을 꽂은 손을 흔들며 목이 쉴 때까지 우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함부로 음식 주지 마세요. 의사가 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그 후로 하연이는 단단히 이유식을 내게 맡기지 않았어요. 비싼 유기농 과일 퓨레나 철분 강화 미음 같은 것들을 사왔는데 내 눈엔 그냥 미음이 훨씬 나아 보였죠. 엄마, 이게 과학적 육아예요. 하연이가 설명했지만 난 비웃었어요. 과학이 뭔지 몰라. 그냥 사치일 뿐이지. 우리 때는 이렇게 까다롭게 키웠나? 아들이 중재하려 했어요. 엄마, 하연이도 아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를 생각한다고? 내가 눈을 부라리며 시골 할머니가 밉다는 거지? 내 말마다 딴지를 거는 거야. 단단히 첫돌날. 몰래 생크림 케이크를 먹였어요. 달콤한 크림을 보니 내 어릴 땐 설탕도 못 먹었는데 손녀에게 맛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단단이가 설사를 시작했고 몸에 두드러기가 돋았어요. 하연이가 주방으로 뛰어들어와 케이크 상자를 보더니 눈이 빨개졌어요.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몰랐단 말야. 일부러 그런 거죠. 그녀는 케이크 상자를 내동댕이 쳤어요. 단단히 생각은 안 하고 구식 방법만 고집해요. 아들이 말리러 오는 사이에 유모차에서 단단이가 울부짖었고 바닥에 흩어진 크림을 보니 갑자기 자신이 범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아들이 전화했죠? 엄마, 하연이가 성격이 그래요. 돌아오세요. 전화기에 소리쳤어요. 됐다. 고향이 편해. 눈엣 가시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겠다. 사실 매일 단단이가 그리웠어요. 내 어깨에 매달려 할머니라고 부르던 모습. 내 머리카락을 잡고 깔깔대던 웃음소리가 생각났죠.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하연이의 시선이 두렵고 구식이라는 말을 다시 들을까봐. 2020년 설날. 아들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단단이는 이미 3살이 되어 2갈래 머리를 하고 있었죠. 나를 보자 엄마 뒤에 숨으며 소곤거렸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가슴이 녹는 것 같았지만 안으려 하자 하연이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설날 저녁 식탁에서 하연이가 단단이에게 찜요리를 건넸어요. 가시 조심해. 단단이가 고개를 저었죠. 할머니 미음 먹을래요? 나는 얼어붙었고 하연이의 젓가락이 공중에 멈췄어요. 단단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음은 영양이 없어. 생선 먹자. 단단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가 해준 거 먹을래. 할머니 미음이 맛있어. 일어나서 달래려는데 하연이의 눈에서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 보였어요. 김옥분 씨. 또 아이한테 이상한 걸 가르쳤죠? 07그해 설날. 나는 고작 사흘만 머물렀다. 떠나기 전 단단히 내 다리를 붙잡고 울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쌀죽 만들어요. 하연이 차가운 표정으로 단단을 떼어냈다. 단단아. 떼쓰지 마. 할머니는 밭일 하러 가셔야 해. 나는 단단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어 울음을 참았다. 버스가 출발할 때 창문 너머로 단단히 작은 몸을 일으키며 필사적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하연이 옆에서 잡아당기는데도 그 아이는 허우적대며 앞으로 달려오려 했다. 08 지난 가을. 하연이 갑자기 전화를 했다. 엄마. 임신했어요. 도와주러 와주세요.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졌다. 단단히도 엄마 보고 싶대요. 나는 밤새 짐을 꾸렸다. 길에서 내내 생각했다. 이번엔 반드시 하연 말을 잘 들을 거야. 아이들 먹을 거 함부로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도시에 도착하니 집에 보모가 생겨 있었다. 엄마. 연세 많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하연이 말했다. 보모가 요리 잘해요. 엄마는 편히 쉬세요. 보모가 단단에게 수입 분유를 타주고 새우 채소 죽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니 내가 잉여처럼 느껴졌다. 공구 어느 날 보모가 휴가를 내서 드디어 단단에게 쌀죽을 끓여줄 기회가 생겼다. 작은 쌀이 냄비에서 끓어오르며 향기가 퍼져나왔다. 아들 녀석이 어릴 적 이렇게 냄비 앞에서 기다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단단아. 쌀죽 먹자. 내가 그릇을 들자 단단히 반짝이는 눈으로 달려왔다. 할머니가 만든 것 한 입도 채 마시기 전에 하연이 들어왔다. 또 이걸 먹이라고요? 그녀가 그릇을 낚아챘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나요? 쌀죽엔 영양소가 없다고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두 동강이 났다. 미음이 단단의 양말에 튀었다. 엄마 나빠. 단단히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랑 있을래요. 하연이 아이를 때리려는 순간 내가 그녀를 밀쳤다. 애한테 손을 대려고? 김옥분. 하연이 온몸을 떨며 소리쳤다. 애를 못 키운다고 생각하시죠? 좋아요. 앞으로 직접 키우세요. 시끄날 밤 아들과 하연이 크게 다퉜다. 방에 틀어박힌 채 아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우리 엄마도 애가 안쓰러워서 그런 거야? 안쓰러워. 하연이 비웃었다. 날 전혀 존중하지 않잖아요. 단단은 내 딸이에요. 어떻게 키울지는 내가 정할 권리가 있다고요. 침대맡에 놓인 가족 사진을 어루만졌다. 사진 속 단단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와 하연이 양쪽에서 껴안은 모습이 친모녀처럼 보였다. 이젠 그런 가식적인 화합조차 불가능해졌다. 10일 다음 날 나는 몰래 짐을 꾸려 집을 나왔다. 아들이 전화했을 땐 이미 고향행 버스에 올라탄 뒤였다. 엄마, 왜 말도 없이 가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다. 하연이 어제 너무 충동적이었어요. 사과할 테니 돌아오세요. 창밖으로 스치는 논밭을 보며 단단히 할머니 하며 우는 모습이 떠올랐다. 단단이를 데리고 오지 마라. 내가 말했다. 할머니는 너무 늙어서 너희들 새 방식을 따라갈 수 없단다. 아들이 더 말하려는 걸 끊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에 눈물이 떨어졌다. 잠금 화면은 단단 사진이었는데 그 아이가 쌀경단을 들고 호랑이니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10이 지난 달 아들이 하연이 둘째를 출산했다고 알려왔다. 예준이라는 남자아이였다. 예준에게 털옷을 만들어주려고 했지만 계속 뜨개질을 잘못했다. 단단히 어릴 적 만들어준 분홍색 털옷이 생각났다. 공주님처럼 차려입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할머니가 만드셨대요. 자랑하던 모습이 선했다. 이제 단단은 5살인데 아마 할머니 쌀죽 맛은 이미 잊었을 것이다. 13며칠 전 마을 유치원 앞을 지나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보았다. 분홍색 외투를 입고 양갈래 머리한 한 소녀가 단단을 빼닮았다. 난 철조망 밖에서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갈 때까지 서 있었다. 할머니.
소녀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향해 웃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입을 열려는 순간 선생님이 다가와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단단아. 이제 들어가야 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단단이는 손을 흔들며 줄을 따라 사라졌다. 어제 밤 꿈속에서 단단이가 돌아왔어요. 분홍색 스웨터를 입고 내 목을 끌어안으며 할머니, 쌀죽 먹고 싶어요 라고 조르더군요. 허둥지둥 아궁이 앞으로 달려가 죽을 쑤려는데 냄비엔 물만 가득했어요. 쌀알 향기는 온데간데였고 단단이는 울음을 터뜨리죠. 안아주려는데 내 손이 공기처럼 투명해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깨니 베개보가 젖어 있었어요. 창밖에 달빛이 밝게 비추는 벽에 가족사진. 제가 몰래 가져온 그 사진 속엔 임신한 하연과 제 어깨에 매달려 환하게 웃는 단단이가 있죠. 요즘엔 마을 잡화점에 가서 하연 SNS를 매일 확인해요. 예준이 돌잡이 영상도 올리고 단단히 발레 수업 사진도 올리는데 저에 대한 얘긴 하나도 없더군요. 어느 날 영상 속에서 단단이가 죄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이 할머니는 이미 그 아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잃은 모양이에요. 그저께 장날에 조를 사서 쌀죽을 쑤어 문턱에 앉아 먹었어요. 옛맛 그대로인데 내 품에 안기며 할머니 쌀죽이 최고야. 하던 단단이는 이제 없네요. 마당의 개수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날려 죽그릇에 떨어질 때면 하얀 말이 떠올라요.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달라요. 맞아요. 다 달라졌죠. 새 분유, 새 이유식, 새 육아법에 이 늙은이가 쓰는 쌀죽은 이제 쓸모없는 거겠죠. 가끔 생각해요. 그때 쌀죽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연과 다투지 않았다면 지금도 손주들을 안고 지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죠. 깨진 그릇의 금처럼. 할머니와 손주 사이도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아요. 하연 눈엔 내 쌀죽이 과학 영양식과 비교도 안 되고 단단히 마음속에선 할머니 사랑도 변해버린 모양이에요. 올 청명절에 아들이 단단이를 데려왔어요. 하얀 프린세스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든 단단이는 어색하게 탈머니라 불렀어요. 안아주려는데 하연이 뒤에서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더군요. 단단아 미리 준비한 사탕을 건네며 동생이랑 놀래? 하니 사탕을 받아든 아이는 팔짝팔짝 뛰어갔어요. 성묘 갔다 오는 길에 단단이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언제 와요? 놀라 돌아보는 하연을 바라보며 할머니 쌀죽 다시 먹고 싶어요. 엄마가 하는 건 맛없어요 라고 하더군요. 하연 얼굴이 굳어가는 게 보여 허겁지겁 할머니 늙어서 이제 못 쓴다 했죠. 돌아서는 하연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는데 울음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밤에 아들이 술기운에 눈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 하연이 엄마를 미워하는 건 아니래요. 쌀죽 쑤실 때 모습이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닮았다고 식탁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그동안 하연이 죽 쑤는 걸 볼 때마다 흘리던 복잡한 눈빛. 그건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이었군요. 난 그 마음을 오해한 채 서먹함만 키워왔던 거죠. 잠들기 전. 단단히 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내일 할머니가 쌀죽 좀 쑤어주시게 해주세요. 단단히 한숨을 쉬었다. 단단아.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잖아. 앞으로 쌀죽 먹고 싶으면 아빠가 사줄게. 응. 싫어요. 단단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가 만드신 거 마시고 싶어요. 이불 속에서 나는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이 마음속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맛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쌀죽을 쑤었다. 단단히 그릇을 끌어안고 천천히 마시는 모습에 입가에 쌀알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가 만드신 게 최고야. 며느리 하연이 옆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문득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한테도 쌀죽 끓이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녀의 손에는 단단의 턱받이가 쥐어져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래. 목이 맨 채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추며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흐릿해졌다. 이제야 그녀의 눈빛에서 투정이 아닌 나와 같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단단히 도시로 돌아가는 날 마을 입구까지 배웅했다.
차창에 매달린 그녀가 소리쳤다. 할머니, 다음에 또 쌀죽 쏘아주세요. 웃으며 손을 흔들던 나는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에게 처음으로 쌀죽을 먹였던 봄날이 떠올랐다. 별빛처럼 반짝이던 눈동자로 내 품에서 꼴깍거리던 아기 단단은 이제 저만의 세상을 가진 소녀가 되어버렸다. 어제 방을 정리하다 단단의 유년 시절 턱바지를 발견했다. 묵은 쌀죽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손가락으로 문지르다 문득 웃음이 나왔다. 세탁기로 지워지지 않는 맛처럼. 다툼과 오해 속에 숨겨진 사랑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 모두가 너무 고집스러워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을 뿐이었다. 보름달이 뜬 밤.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쌀죽을 쑤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가마솥 앞에서 잔물결 치는 쌀알을 바라보시던 그 온화한 눈빛. 어머니의 사랑과 내 사랑이 결국 같은 마음이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하연과 나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온정을 아껴왔던 것이다.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에 주방으로 향했다. 쌀을 일구고 물을 붓는 동안 허공에서 단단의 목소리가 들려온 듯했다. 할머니, 쌀죽 주세요. 그래, 바로 쑤어줄게. 가마솥에서는 여전히 부글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삶의 솥단지에서 영원히 끓어오르는 아쉬움처럼. 이 마음의 금음도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로 남을 것이다. 기침이 멈추지 않아 한밤중에도 숨이 턱턱 막히며 가래에 핏발이 섞여 나왔다. 이웃 장미령이 병원 가라고 조르더라. 옥분. 무리하지 말고 아들한테 전화해. 고개를 저으며 머리맡에 놓은 가족 사진을 어루만졌다. 하연과 단단의 얼굴은 내 손대로 해져서 색이 바랬다. 아들은 집안 일만 마치면 검진받으러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바쁨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29일 그날 밤. 또 기침에 잠에서 깼다. 아들한테 전화하려다 핸드폰에서 하연의 문자가 보였다. 엄마. 단단히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오지 마세요. 키패드 위에 멈춘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단단히 아팠구나. 그 아이도 병원에 있구나. 하연이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이 방해되지 말라는 것이었구나. 입력창에 써놓은 나도 이번에 썰을 지우고 갈았어라고 답장했다. 3일 뒤 아들이 왔다.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왜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심한데. 웃으려다 목이 그르릉거렸다. 단단은 괜찮아졌니? 엄마가 지금 그걸 걱정해요. 아들이 약을 집으러 돌아섰다. 자기 상태도 이러면서 복도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연. 엄마가 폐암 말기래.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렇게 피를 토하셨던 기억이 났다. 그분도 우리에게 숨기셨었다. 어떤 병은 정말 유전되는구나. 이번 기간 하연은 한 번만 왔다. 병실 문 앞에 과일 바구니를 든 채 발걸음을 멈춘 그녀. 엄마, 가느다란 목소리가 흔들렸다. 단단히 아직 열이 나서 알았어. 말을 가로막았다. 어서 아이 돌봐.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지는 뒷모습이 허리가 굽은 것 같았다. 내가 아이를 낳고 첫 미역국을 끓이던 때의 모습과 겹쳤다. 단단히 퇴원하는 날. 나는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알면서도 그 아이를 다시 보고 싶었다. 병원 정문에서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내가 짠 목도리를 한 단단히 하연에게 응석을 부리며 엄마. 할머니 미역국 마시고 싶어 라고 했다. 하연이 모자를 눌러 씌워주며 할머니 나으시면 엄마한테 가르쳐 달라고 할게. 응. 이라고 말하자 단단히 하늘을 보며 물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언제 나아? 나무 뒤에 숨은 채 나갈 수 없었다.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단단을 안고 나무 아래서 동화 읽어주던 가을과 닮아 있었다. 임종전 아들을 불러들였다. 내 유골은 마을 앞강에 뿌려다오. 단단에겐 말하지 마. 아들이 눈가를 붉히며 말했다. 하연이 말이에요. 엄마 낳으시면 단단이랑 며칠 놀러오게 하자고 고개를 저으며 베개 및 봉투를 꺼냈다. 54만 원과 단단 분유 사줘라고 쓴 쪽지가 들어있었다. 말해줘. 미역국은 너무 걸쭉하게 끓이지 말라고
다들이 침대 모서리에 엎드려 흐느꼈다. 천장에 단단히 미역국 그릇을 들고 뛰어오는 환영이 비쳤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떠난 후 하연이 미역국을 끓여봤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내 공책에 적힌 대로 쌀을 불리고 물을 올리고 약불로 졸이는데도 맛이 나지 않는다며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단단히 어깨에 매달려 냄비 뚜껑을 열더니 엄마, 할머니 미역국엔 별이 들어있어 라고 했다. 하연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올 청명. 아들이 단단을 데리고 왔다. 내 묘비 앞에 무릎 꿇은 단단히 그릇을 받쳐 들었다. 할머니. 엄마는 먼 곳에 가셨다는데 나는 할머니가 여기 계신 거 알아요. 바람이 무덤 위 푸른 풀을 스치며 미음 향기를 먼 곳으로 날려보냈어요. 단단히 갑자기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 보세요. 미음 속에 진짜 별이 있네요. 하연이 곁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제가 남겨준 목도리를 꽉 쥐고 서 있었어요. 이제 저는 종종 하연을 따라 집에 들어갑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미음을 끓이는 모습, 단단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는 모습, 제 사진을 보며 멍하니 있는 모습을 지켜보죠. 어느 날 그녀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음 끓이는 법을 일찍 배울 걸 그랬어요. 전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얘야,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지 못한 거란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영원히 그녀 귀에 닿을 수 없었죠. 지난달 단단히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일기장에 이렇게 썼대요. 전 미음을 정말 잘 끓이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 미음에는 별과 달,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죠. 선생님은 첨부에 적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단단이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단단은 그 일기장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보곤 해요. 그 진지한 모습을 보니 어릴 적 어머니가 짜주신 니트를 보물처럼 여기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제 밤 첫눈이 내렸어요. 하연은 단단을 데리고 고향에 갔어요. 마당에 눈사람을 만들고 제가 짠 목도리를 걸어주었죠. 단단히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에게 별을 뿌리고 계세요. 눈송이가 그녀의 속눈썹에 앉는 모습은 첫 미음을 먹여줬을 때 그녀 눈동자에 반짝이던 별빛을 닮았어요. 하연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웃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별똥별을 뿌리고 계시구나. 알아요. 언젠간 그들이 제가 미음 끓이던 모습을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미 시간 속에 새겨져 있죠. 단단히 좁쌀을 보며 깡충거리는 모습에, 하연이 국물을 끓일 때에 집중하는 표정에, 나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 스치는 은은한 아픔 속에요. 인생 가장 큰 후회는 놓친 것이 아니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낡아 보이는 사랑 속에 가장 소박한 온기가 숨어 있음을 말이죠. 제가 평생을 들여 미음을 끓인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추운 날 따뜻한 집밥만 나는 국물 한 그릇 마실 수 있게 하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 마음씨는 영원히 늦은 걸음이 되고 말았죠.